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금융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단 3일 만에 9조 원을 잃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트레이더가 누명을 벗기까지의 여정. 존 캐르비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프랑스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소시에테 제랄에서 현금 인출기가 불리던 이 남자가 어떻게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10여 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금융계를 뒤흔든 이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존 캐르비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시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도시에서 태어난 제롬은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숫자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의 교육과 진로에 영향을 미쳤죠. 뛰어난 학업 성적으로 프랑스의 명문 비즈니스 스쿨에 입학한 제롬은 금융산업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졸업 후 그는 프랑스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소시에테 제네랄에 입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제롬은 처음엔 비교적 평범한 사무직으로 경력을 시작했지만 그의 날카로운 감각과 노력 덕분에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트레이딩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며 빠르게 승진했죠. 이러한 배경은 그가 어떻게 소시에테 제네랄의 핵심 트레이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설명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이 그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는 누구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존 캐르비엘은 소시에테 제네랄에서 미들 오피스에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리스크 관리와 거래, 감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았습니다. 미들 오피스에서의 경험은 그가 금융시장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이는 곧바로 그의 커리어 전환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곧 프런트 오피스로의 진출을 가능케 했습니다. 트레이딩 데스크로 이동한 제롬은 시장 분석과 전략 개발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것을 넘어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데 있어 비범한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레이더로서의 제롬의 성공은 그를 은행 내에서 현금 인출기라는 별명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2007년 한 해 동안 그는 혼자서 2조 원의 수익을 창출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성과는 은행의 이익에 크게 기여했으며 동시에 그의 입지를 단단히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이는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게 됩니다. 존 캐르비엘의 성공적인 트레이딩 경력은 곧 대규모 거래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점점 더 큰 규모의 거래를 감행하며 은행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담한 거래는 그의 커리어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 2007년 금융시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금융시장은 점차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고 이러한 환경은 제롬의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는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단기적인 이익을 누렸지만 리스크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초 제롬은 대규모 포지션을 잡았고 이는 곧 엄청난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내유통제 시스템을 우회하며 거래를 이어가던 그는 결국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도 말았습니다. 3일 만에 발생한 9조 원의 손실은 소시에테 제네랄에 큰 타격을 입혔고 이는 곧 은행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시에 제롬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금융 역사상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한 트레이더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9조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자 소시에테 제네랄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은행은 내부 두서를 통해 제롬 캐르비엘의 거래를 추적하며 그를 사건의 주범으로 진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시스템의 취약점과 내부 통제 부실함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제롬에게 집중시키려 했습니다. 제롬은 곧바로 체포되었고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근거가 은행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자신이 희생이 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정은 이러한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초기 재판에서는 제롬에게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는 금융사기와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여론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롬을 개인의 탐욕으로 인한 결과물로 비난했지만 전 더 많은 사람들이 은행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며 그를 옹호했습니다. 주요 재판에서 제롬의 주장에 대한 더 많은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그의 누명을 벗기 위한 법정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는 금융계의 구조적 문제와 개인의 책임 사이에서 복잡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사건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존 캐르비엘의 법정 싸움이 계속되던 중 그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바로 교황 프란치스코가 제롬을 만나기 위해 그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 만남은 제롬의 이미지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황과의 만남은 그가 단순한 금융 범죄자가 아니라 복잡한 구조적 문제의 희생양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중의 지지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롬의 주장에 공감하며 그 금융 시스템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역시 그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제롬의 사건을 다루는 보도가 늘어갔습니다. 이러한 대중적 지지와 언론의 관심은 법정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제롬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금융계의 투명성과 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건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존 캐르비엘의 사례는 법정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고 그 최종 판결은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롬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배상금은 기존의 천문학적 액수에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그의 주장과 대중의 지지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제롬의 법적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속 소송을 통해 소시에테 제네랄의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내부의 허술한 관리, 체계와 관리자의 묵인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었고 이는 대중의 관심을 다시 한번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제롬은 형기를 마친 뒤 금융계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윤리적 문제를 알리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롬의 이야기는 개인의 실패와 회복을 넘어 시스템의 문제를 고발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금융계에 큰 교훈을 남기며 제롬 캐르비엘의 이름을 역사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롬 캐르비엘의 극적인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단 3일 만에 구조원을 잃고 그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트레이더가 되었던 그는 결국 억울한 누명을 벗고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명하는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 금융계의 투명성과 윤리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